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5단원, 환경과 에너지 중에서 중단원 2단원, 에너지 자원과 활용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에너지의 종류와 에너지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태양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다루고요. 에너지양 계산은 에너지 효율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소단원 1, 2단원만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 에너지인데요. 태양 에너지는 핵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핵 에너지 외에도 여러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볼게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부터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데 그럼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운동 에너지가 뭐냐 하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당연하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K,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E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운동 속도의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식을 언제 배웠냐면 1단원에 기본량과 유도량 할 때 유도량 파트에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이 식을 외우기가 좀 헷갈리면 우리 에너지를 그냥 맞았을 때 아픈 정도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맞으면 아프겠죠. 운동 속도가 빠른 물체에 맞아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위치 에너지 보면 해당 높이, 즉 해당 위치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에너지, 그래서 저장된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구 중심이 있고요. 물체 A를 지구에 떨어뜨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 A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A가 지표에 떨어지면 쿵 하고 소리가 나거나 뭐 지표가 움푹 파이거나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에너지가 A가 떨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떨어지기 전에 A에 저장된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냐? 단순히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 힘을 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로 쓸 수 있고요. 힘은 어떻게 구하죠? F는 ma. 그렇죠. 뉴턴제 2법칙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쓸 수 있고 A는 지금 떨어질 때 어떤 가속도가 붙어요? 중력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A 대신에 중력 가속도 G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A까지의 거리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죠. 높이를 의미하죠. 따라서 거리에는 높이가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mgh로 쓸 수 있고 그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EP, 포인트라고 씁니다. EP는 mgh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높이가 이렇게 높을수록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물체에 맞을수록 그리고 높이가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에 맞을수록 아프니까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다른 에너지,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왜 일정하냐? 처음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운동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온통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몽땅 위치 에너지인데 이 물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운동 속도가 증가하고 높이가 감소하죠. 높이가 감소하니까 h까지 감소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운동 에너지는요. 속도가 증가하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표에 도달하면 이제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몽땅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지표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떨어지기 전에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위치 에너지 몽땅 뭘로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뭐와 같다? 떨어지기 전에 위치 에너지 mgh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속도를 구하거나 높이를 구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핵 에너지 봅시다. 이게 뭐냐면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 예를 들어 양성자, 중성자들의 분열, 자 이들이 분열하고요. 혹은
융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관련된 반응이 핵 분열 반응인데 핵자들이 분열하는 반응으로 철보다 질량이 큰 원소에서 잘 일어나요. 질량이 크면은 불안정하겠죠. 불안정한 이 원소는요, 붕괴되어서 안정한 원소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원소는 대부분 분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핵 융합 반응은 뭐냐? 핵자들이 융합하는 반응으로 철보다 질량이 이번에는 작은 원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철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철을 기준으로 하냐면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라서 그래요. 철은 그래서 분열하지도 융합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안정해서.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보다 질량이 크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분열해서 안정원소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보다 질량이 작으면 주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 핵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핵 에너지의 발생 원리를 보도록 하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이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 그래서 mc 스퀘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유명한 식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변화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변화한 질량, 감소한 질량만큼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래 내용으로 풀어놨습니다. 핵 융합도는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날 때 감소한 뭐만큼? 여기 질량이죠.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더라. 이 에너지가 바로 핵 에너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주된 연료이니까 나중에 태양 에너지 할 때 핵 에너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에너지들도 보죠.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뭘게요? 그렇죠. 당연히 온도에 의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일단 온도와 관련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E는 2분의 3 KT로 표현할 수 있는데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이고요. 이 3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이면 1을 쓰고 2차원이면 2, 3차원이면 3을 쓰는데 지금 3을 썼으니까 3차원에서의 운동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1단원 배울 때 측정 표준에서 이 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가 바로 온도의 측정 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물리 상수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 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기 에너지, 이거 당연히 전류에 의해서 공급된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 에너지는 또 잠시 후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합시다. 화학 에너지는 뭐냐면 화학 결합 등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말하는데 화학 결합,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그렇죠. 공유 결합이라던가 이온 결합이 있겠죠. 이런 화학 결합 등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배웠잖아요. 이화작용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작용이었죠. 이때 물질들이 분해될 때 화학결합이 풀리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은 발열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은 화학결합의 형태로 에너지가 매우 많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화학결합이 풀리니까 풀린 화학결합만큼 에너지로 방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빛 에너지, 이거는 전자기파 형태로 갖고 있는 에너지로 뭐의 형태로 전달됩니까? 그렇죠. 파동 형태로 전달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종류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 에너지 보도록 하죠. 우선 태양 에너지의 주된 연료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핵 에너지라고 했죠. 핵 에너지 중에서도 핵 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데요. 핵 융합 반응 중에서도 수소핵융합 반응을 잘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배울 겁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은 발생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잘 발생합니다. 특히 태양 같은 경우에는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이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뭐냐?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소 원자핵 4개는 어떻게 보면 양성자 4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헬륨 원자핵 하나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섞여 있는 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양성자 4개가 모여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만들려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과정에서 뭐가요? 양성자가 뭐로 바뀐다? 중성자로 바뀐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고 있는 이 그림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가 뭘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중성자로 바뀌는 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요.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더 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질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량이 줄어든다. 이것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왜 에너지가 발생하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델타 MC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즉 질량의 변화가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든다. 이걸 글로 정리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양 에너지는 다양한 곳에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의 순환에 이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극지방은 추워서 냉각된 공기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적도지방은 뜨거워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의 순환이 나타나고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 역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대기의 순환을 따라서 탄소까지 이동하게 되면서 탄소의 순환 역시 이 태양 에너지가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태양 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자연현상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된다 기억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광합성인데 우리 광합성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죠. 태양빛을 받아서 이 식물이 뭘 만들어요? 물도 만들고요. 산소도 만들고요. 그리고 포도당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에 화학결합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결합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의 주요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자연상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태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이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먼저 패러데이 법칙부터 볼게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손속이 편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죠. 자기장이 뭐냐? 이 장이 필드예요. 그래서 공간인데요. 어떤 공간? 여기에 있는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자석 주변에 여러 개의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이 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석 주변에 이렇게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뭐라 한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력선은 뭐냐? 자기력의 방향에 따라 연결한 가상의 선이에요. 이 선들이 사실상 자기력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석 주변에 여러 개의 나침반을 둡니다. 그럼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S극 쪽을 향하겠죠. 왜냐면 N극은 S극과 서로 끌어당기니까요. 그래서 나침반의 자침 방향이 이렇게 자석의 S극을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침반의 N극, 색칠된 곳이 N극이에요. N극이 이렇게 향하겠죠. 그리고 나침반의 N극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랬더니 한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선이 바로 가상의 선분, 즉 자기력선이 되는 거고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 방향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석의 외부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N극에서 S극을 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석의 외부에서는요, N극에서 S극을 향하고요. 자석의 내부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S극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N극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더라.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는 나중에 코일을 배울 건데 코일 내부는 자석의 내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S극에서 N극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손속이 뭐냐면 자기력선의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지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석 근처를 볼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력선이 매우 빽빽하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자기 손속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속을 이렇게 파이처럼 쓰는데 이 자기 손속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석 주변은 어떻습니까? 자석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는요. 자기 손속이 어때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기력선이 좀 엉성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속이 작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 손속이 어떻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기 손속이 감소한다. 또한 자기 손속이 클수록 뭐가 클까요? 당연히 자기력이 크겠죠. 왜냐하면 자기 손속 자체가 자기력선 다발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속이 크다라는 말은 자기력선 다발이 옹기종기 빽빽하게 몰려있다는 것이고 자기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있습니다. 자기 손속, 파이와 비슷하게 정다라고 했어요. 이 자기 손속은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기력, 자기력을 B라고 적습니다. 자기력에 비례한다.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자석으로 가까이 가져갈수록 자기 손속이 크고요. 덩달아 자기력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들도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손속 변화,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밀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유도 기전력, 즉 이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유도 전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으로부터 유도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과정은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있는 코일에 자석을 갖다 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처럼 원통에다가 이렇게 구리선을 칭칭칭 감아 놓은 것을 우리는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자석의 N극을 갖다 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변하겠죠. 어떻게 변해요? 지금 자석과 코일이 서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석으로 다가갈수록 자기 손속이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증가하더라. 이거 아까 했죠. 그래서 자기 손속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손속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자기력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기력의 크기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코일의 자기력의 크기가 변하면 그 자기력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구리선의 전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쪽은 전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가 되고요. 다른 한쪽은 전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다르겠죠. 이렇게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 이것을 전이차라고 부르고 이 전이차를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뭐죠? 맞아요. 유도 기전력이겠죠.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가 변화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막 움직입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한쪽에 전자가 빽빽하게 몰려 있으면서 전이차, 즉 뭐가 발생하더라? 전압인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들이 다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뭐가 흐르더라?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변화하면 뭐가 흐를 수 있다?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와 관련된 수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유도 기준력은 자기 손속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도 기준력 V라고 쓸게요. 볼트니까. 자, V는 자기 손속 변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기 손속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이 변화가 클수록 전압이 크게 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기 손속 변화가 클수록 자기력의 변화가 클 거니까 그 자기력에 의해서 이동하는 전자의 수도 더 많을 거예요. 전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해서 한쪽은 전자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한쪽은 전자가 훨씬 더 적게 위치하게 되면서 이 전위차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커지는 거죠. 자, 또한 뭐에 비례하냐면 도선을 감은 휘수에도 비례한다. 그것을 N이라고 할게요. 도선을 감은 휘수에도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선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이 안에 전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면서 한쪽은 전자가 매우 많고 한쪽은 전자가 매우 적어서 전위차가 더 크게, 전압이 더 크게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를까요? 못 흐를까요? 당연히 잘 흐르겠죠. 전압이 크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전자가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뜻이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많이 쏠릴수록 나중에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전류의 양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압이 클수록,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 차이 클수록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자가 더 많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고요. 또한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세요. 이것을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다루었죠? 그리고 뭔가 여기도 전압이 있고 여기도 전압이 있으니까 이 두 수식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합치는 것을 다음 장인 렌츠의 법칙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렌츠의 법칙이 뭔지 보죠. 유도 전류는 자기 손속의 변화를 어떤 방향? 감소시키는 방향, 즉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인데요. 아니 근데 선생님,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유도 전류가 자기 손속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데요. 이 식부터 정리하고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우리가 배웠어요. 유도 기준력을 공통으로 두고 이 두 식을 엮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도 기준력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렇죠. 도선을 감은 휘수 곱하기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 자기 손속의 변화량. 이 값은 뭐와 같다?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만약에 유도 전류가 자기 손속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자기 손속의 변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무한대의 전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한대의 전류면 무한대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무한대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도 전류가 자기 손속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즉 방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렌츠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이 렌츠의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어디에 적용할 거냐? 자석과 코일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코일을 아래에 두시고요. 그 위에 자석을 둡니다. 이 상태에서 자석의 이동 방향을 다르게 할 때, 그리고 자석의 이동 방향 같으나 다른 물리량을 다르게 할 때로 나누어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자석의 이동 방향이 다를 때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볼게요. 지금 자석과 코일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석이 가까워질수록 자기 손속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배웠죠? 자석에 다가갈수록 자기 손속은 커집니다.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는 자기 손속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증가했으니까 자기 손속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여기 자석에서는 자석의 외부니까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에서 자기력이 발생해야 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즉, 코일에서 자기력은요, 이렇게 초록색 점선 방향으로 위쪽으로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코일의 내부는 자석의 내부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석의 내부에서는 자기력의 방향이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라고 했죠? 우리 아까 배웠죠? S극에서 N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위쪽에 N극이 그리고 아래쪽에 S극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N극 방향에 대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와 관련해서는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데요. 여기 위쪽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N극 방향의 엄지손가락을 두시고 나머지 오른손 네 손가락이 접히는 방향이 바로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극에 오른손 엄지를 갖다 대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 이 휘감는 방향이 바로 뭐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 두 번째 그림도 해석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코일과 자석이 서로 멀어지죠. 그러면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기 손속이 감소하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어떻게 되더라? 맞습니다. 감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손속이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자기 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이때 자석에서는 N극에서 S극 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하고요. 지금 자기 손속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코일에서는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이 초록색 점선처럼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해야죠. 그리고 코일 내부에서 자기력의 방향은 N극 방향이니까 아래쪽에 N극이, 위쪽에 S극이 위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N극 방향에 오른손 엄지 주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왼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이 코일은 상당히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N극이 다가오면요, 이 코일은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 N극이 이렇게 생겨서 N극과 N극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고요. 그리고 N극이 이렇게 멀어지면은 코일은 청개구리예요.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 S극이 생겨서 N극을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코일은 청개구리라는 거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도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번엔 S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코일은 청개구리예요. S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요. 코일의 위쪽에 S극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N극이 생기겠죠. 그래야지 S극을 밀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N극 방향에 오른손 엄지 주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 이렇게 왼쪽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겠죠. 자, 마지막 그림. 여기에서는 S극이 멀어집니다. 자, 코일은 청개구리예요. S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코일의 위쪽은 N극으로, 아래쪽은 S극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야지 S극을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N극 방향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석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자석의 이동 방향은 같대 나머지 물리량에 변주를 주었을 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변인으로 뭐 둘 거냐면 막대 자석의 개수, 막대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 코일을 감은 휘수를 변인으로 둡니다. 그랬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가 강할수록 클까요? 당연히 전압, 즉 유도 기전력이 강할수록 크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우리 유도 기전력과 관련된 식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유도 기전력은 뭐와 같아요? 그렇죠. 코일을 감은 휘수 곱하기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 자기 손속의 변화량 이것과 같고요. 또 유도 기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요?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 손속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전류가 강하게 흐를 수 있더라. 또한 자석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기력이 크겠죠. 그런데 자기력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기 손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력이 클수록 자기 손속이 큰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나타내보면 자기 손속은 자기력과 관련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력이 크면 자기 손속이 크고 여기 있는 전류가 강하게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코일을 감은 휘수가 많을수록 이 N값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유도 기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 뭐가 있었죠? 그렇죠. 코일을 감은 휘수 그리고 자기력에 해당하는 자석의 개수
자석의 이동 속도에 해당하는 시간에 따른 자기 손속 변화량, 이것들이 클수록 뭐가 크다? 유도 전류가 강하게 흐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츠의 법칙까지 끝을 냈고요. 이 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발전기, 터빈이라고도 합니다. 이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는데 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발전기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코일이 원래 눕혀져 있었는데 코일을 똑바로 세우는 상황이죠. 코일을 세우면서 점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손속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될 거예요. 이때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자기 손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에서 자기력을 발생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코일에서 자기력이 발생하는 방향이 바로 N극 방향이고요. 그 반대쪽이 S극 방향입니다. N극 방향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휘감는 방향, 이 방향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황에서는 원래는 코일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었는데 코일이 눕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는 거죠. 즉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흘러야겠죠. 이때 자석에서 발생한 자기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자기 손속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기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코일에서 자기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일에서 자기력의 방향이 무슨 극 방향? N극 방향, 그 반대 방향은 S극 방향이죠. 그래서 N극 방향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어감는 이 방향이 바로 뭐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겠어요. 따라서 코일을 이렇게 회전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더라? 전류가 생기더라. 이를 통해서 코일이 돌아가면 전류가 흐른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발전기, 터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입니다. 발전의 최종 목표는 뭘 돌려서? 터빈을 돌려서 무엇을 생산한다? 전류가 흐르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이때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의 무수 에너지, 화석연료는 화학 결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이제 화석연료가 연소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 열 에너지가 물을 데웁니다. 물을 끓게 해서 수증기를 나오게 한 다음에 수증기에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 수증기가 터빈을 계속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력 발전은 이 물 자체가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는데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물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계속 터빈을 돌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핵 발전은요, 핵 연료에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핵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더라? 그렇죠. 핵 분열 반응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발전의 최종 목표, 그냥 터빈을 돌리는 거, 어떻게든 물을 끓이거나 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2단원, 에너지 자원과 활용 중 소단원 1, 2단원 부분 마무리했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3단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